So we obviously want to preserve the tiny light of consciousness on Earth, but extend it to Mars and then ultimately to the rest of the solar system. 궁금합니다. 정말로 돈이 될까? 지금부터 하나씩 그 산업을 저희가 뜯어보도록 하죠. 자, 우주 산업이 본격적으로 돈이 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보여준 시발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로켓 재사용이라는 건데, 자, 이거는 먼저 한 2015년, 그러니까 1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스페이스X가 세계를 이렇게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자, 2015년입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현장이죠. 이 로켓 발사장 저 멀리서 저렇게 붉은 화염이 보이는데 별똥별처럼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것 바로 발사체입니다. 인류 최초로 하늘로 발사된 그 로켓의 1단 추진체를요, 지상에서 성공적으로 회수한, 그러니까 돌려낸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저때 정말 이용주 평론가, 전세가 경악했었죠.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예. 이게 개념으로 치면은 사람이 총을 쐈는데 총알은 날아가고 탄 피가 다시 총으로 돌아온다는 개념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상상의 혁신이 됐다 그럴까?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렇게 돌아온 저 발사체에다가 다시 화약만 넣으면 다시 또 발사를 할 수도 있게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사실 처음에 지금 우리가 저 영상을 봤지만은 저게 네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게 2017년부터입니다. 그렇군요. 2016년에 저걸 회수해서 그 모델을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 스페이스X에 30번 이상 사용한 저 발사체가 3대나 있대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대는 최근에 33번째 재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만들면 네. 이거는 30번 이상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얼마나 많은 돈이 여기서 절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주에 가기가 조금 더 쉬워지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돈을 또 절약할 수 있으니까 이게 사실상 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자, 얼마 전에 그 아마존 창업자죠, 제프 베이조스도 우주 기업을 설립했는데 블루 오리진이라고 해요. 여기도 재사용한 로켓을 발사하고 다시 이걸 회수하는데 처음 성공했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사용 기술이 점점점 발전을 해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스페이스X가 이제 재사용 기술로 시작을 했는데 예. 과연 방법이 저거밖에 없을까? 이 많은 과학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일단은 스페이스X입니다. 보시는 게 네. 그래서 화염을 뿜으면서 이제 스페이스X 화성 탐사선 스타쉽이 이제 날아가고 있는데요. 예. 지금 보시면은 3분 발사하고 3분 뒤에 1단 추진체가 분리가 되고요. 분리되고. 네, 그리고 나서 왔던 길을 빠른 속도로 이제 다시 이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 보통 저렇게? 옛날에는 저게 그냥 바다에 버려졌어요. 그래서 네네. 저걸 찾으러 가야 되고 아유 엄청 귀찮았는데 막 내려오네요. 알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옆기 발사대 옆에 로봇 팔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쏙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와, 이게 진짜 다시 봐도 너무 신기한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 심지어 저거를 5일, 6일마다 한 번씩 저거를 매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방법이 있습니다. 예. 요거는 로켓랩 일렉트론이라는 곳에서 만든 건데요. 소형 로켓 기업입니다. 로켓랩인데 발사가 되고요. 네. 로켓이 분리되고 하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켓 추진체는 낙하산을 펼쳐요. 저렇게. 아. 네, 그래서 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고 있으면 헬기가 등장을 해요. 헬기. 그래서 헬기가 중간에 공중에서 저 추진체랑 낙하산을 갈고리를 걸어서 납치를 하는 거예요. 채가는. 네, 채가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땅바닥에 저거를 착륙시키는 건 또 이거 머리가 골치가 아프니까 그냥 중간에서 채자 요거였고요.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중국 창정 10호인데요. 중국이요. 예. 예, 요건 중국입니다. 시험 로켓이었어요. 그래서 발사에 우주선 일단 성공을 했고 요것도 이제 낙하산 펼치면 내려오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바다로 그냥 떨어져요. 아. 그런데 예전 방식이죠. 근데 요거는 회수가 가능한, 재사용이 가능한 발사체라서 저것도 이제 나중에 재사용을 하게 된다. 이런 기술들이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도 저렇게 로켓 회수가 성공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우리가 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로켓 재사용이 돈이 되니까 목을 매겠죠?
네, 가장 유명한 이제 재사용 로켓인 falcon 9 스페이스X의 네. 비용을 보자면요. 발사 비용이 7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인데요. 와, 비싸다라고 네. 하는데요. 이게 과거 대비해서 20분의 1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렇게 로켓 한번 쏘려면 2조 원 들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아예 우주에는 손을 대기가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 발사를 할 때 제가 아까 7천만 달러라고 했는데요. 네, 네. 여기 발사 비용에서 이 연료비가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체를 재사용하면 그 연료만 채우면 다시 띄우게 되면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네네. 재사용을 통해서 30에서 50%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네네. 단가가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사, 국방부, 민간 위성 업체 발주가 급증했고요. 가격이 점점점 싸지다 보니까 이제는 중소위성, 스타트업도 우주 진입이 가능해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렇게까지 돈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손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지금의 어떻게 보면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걸로 이어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우주 산업으로 더 나아가게 된 거는요. 바로 이 계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저궤도 위성이라는 겁니다. 허 교수님,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으로 뭘 할 수 있죠? 그 저희 지구본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거기다가 불빛을 쏜다고 생각해보세요. 멀리서 쏘시면 장점이 있죠. 멀리 퍼져서 하나로 지구를 다 쏠 수 있습니다. 단점이 뭐죠? 불빛이 희미합니다. 네. 이게 전파의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저궤도 위성은 지구에다 훨씬 더 지구본에다 가까이 대고 쏘는 거예요. 그럼 커버리지는 조금 작지만 네네. 훨씬 더 센 빛이 나갈 수 있죠. 그러면 커버리지가 그러네요. 작으니까 여러 개 띄우면 되겠네. 방금 전에 고란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성 발사 비용이 싸지는데 그럼 여러 개 띄우면 되겠네. 그래서 여러 개를 띄워서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커버리지는 작지만 지구랑 훨씬 가까워서 기지국 없이 무선으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통신 속도도 꽤 빠릅니다. 그리고 저희 인터넷 같은 걸 저걸 네. 이용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사는 도시 같은 데는 괜찮아요. 인프라 건설하면 되는데 사실은 사막 같은 데서 저런 거 하고 싶다. 그럼 못 하잖아요. 사막에다가 채산성이 안 나오잖아요. 네네. 인프라 건설을 깔고 하고 막 선을 까는데 그런데 저궤도용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궤도용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통신망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 쓰려면 기지국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할 수 이게 있다는 기지국 거예요? 없이 자기가 쓰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이랑 저 위성이랑 바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혹은 아주 작은 네. 연결 그 장치 같은 거를 팔거든요. 최근에 네네. 시중에 스타리큰 같은 데서 그거 갖고 사막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다, 뭐 사막 가리지 다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실 요 저궤도 위성이 진화해서 탄생한 게 바로 그 일론 머스크가 세우고 있는 스타링크예요. 근데 고란 기자, 정말 전 세계가 지금 이 저궤도 위성 두고 경쟁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예. 이렇게 통신 품질이 상당히 좋아서 지금 현재 2월 기준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통신 품질이 좋으냐를 보자면요. 네. 스페이스X가 2019년부터 누적 1만 800여 기를 발사했습니다.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위성만 8,000기 정도가 돼요. 8,000기? 네,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네. 돈이 된다라고 싶으니까 아마존의 레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200기 정도를 띄우고 있거든요. 최근에 위성 기업 글로벌 스타를 인수했고요. 영국의 원웹이라는 곳도 지금 현재 한 700기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도 저궤도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 정말 주목해야 할 곳은 네.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 네, 중국이요. 2050년 우주 최강국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궤도에다가 수십만 개의 군지 위성을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요. 지난해 말에 중국 기업들이 유엔의 국제전기통신연합에 10여 건의 군지 위성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이때 신청한 거가 몇 기냐? 20만 기입니다. 그래요? 네, 이거를 이제 위에다 띄우겠다라는 거예요. 저궤도 위성으로. 네.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럴 텐데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 반짝이는 거 대부분 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이 아니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아까 20만 개를 띄울 거라는 미래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없냐?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안보 목적을 겸하고 있는 거왕이라는 곳은 13,000개를 띄웠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 개척을 염두에 있는 챔판이라는 곳도 15,000개를 띄워서 지금 현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수십만 기가 막 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우주 쓰레기 문제 이런 것도 생길 것 같은데요. 그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죠. 알폰소 프라우론 감독의 영화 그래비티라는 영화 보시면 네네. 그 영화에서 조지 클루니가 나오는데 우주에서 우주인인데 유영하다가 우주 쓰레기에 맞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우주 쓰레기가 지금 어느 정도 있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림에도 나오지만 지금 인류가 예. 띄어올린 인공 물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3만 기가 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 중에서 특히 저궤도 위성이 약간 예.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고궤도 위성보다 대기가 조금이라도 있는 데서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네네. 대기랑 마찰열 때문에 얘가 속도가 주기적으로 떨어져요. 아.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연료를 가지고 속도를 다시 올리면서 궤도를 약간 올려서 돌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연료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연료의 수명이 한 5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이거 다 되면 얘네들은 쓰레기가 됩니다. 네. 저 쓰레기로 돌게 되면 어느 정도 속도로 드냐면요. 그 시속 27,000km인데 27,000km가 어느 정도냐? 1시간 만에 우리나라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까지 갈 수 있는 속도예요. 그래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는 거니까 쟤네들끼리 또 충돌을 하다가 또 다른 네. 기체를 망가뜨리고 이게 지금 우주에서 굉장히 쓰레기가 되고 있고요. 또 쟤네들이 부식하면서 나오는 물질들이 이게 오존층을 파괴하는 기체들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구의 환경오염 같은 문제도 지금 생기고 있어서 그렇군요. 그리고 얘네들이 결정적으로 지구로 떨어졌을 때 네네. 저희가 사는 아파트로 우주 파편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렇군요. 그런 문제까지도 예. 지금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수만 기가 막 떠 있는데 이게 쓰레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저렇게 우리 일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진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자 보면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입니다. 그래픽 한번 보죠. 자 이게 우크라이나 부총리와 일론 머스크가 서로 주고받은 SNS 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러시아군에 의해서 통신망이 다수 파괴가 되니까요. 당시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SNS로 머스크에게 저렇게 스타링크 연결을 요청을 했고요. 머스크가 10시간 만에 이거를 연결해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일종의 뭐 분쟁 혹은 전쟁 상황에서 이런 위성 사업들이 좀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민간 기업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통신망이 지금 파괴되면 사실 군사 작전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은 통신망이거든요. 통신망 파괴됐을 때 스타링크가 그것을 대체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쪽에 제공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여러 가지에 썼던 거죠. 뭐 드론을 정밀 유도하는 데도 썼었고 아니면 포병들이 좌표를 조정하는 데도 썼었고 네. 부대 간의 통신에도 스타링크를 썼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군이 효율적으로 괴멸하는 데 굉장히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은 네. 초반에 굉장히 친우크라이나적이었던 일론 머스크가 2022년 한 10월 정도 푸틴과의 만남을 계기로 약간 또 친러시아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그 후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항구를 저 통신망을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할 때 통신망을 일부러 끊어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공습을 일부러 굉장히 지장을 주고 이런 일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 명의 어떤 제공하는 통신망, 한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망이라는 것이 저렇게 전황에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어떻게 보면 민간의 개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저런 상황들까지 막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돈이 되는 우주 산업. 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건설 얘기인데 이거는 최근에 이거에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We need the chips, so we're going to build a Terafab. Very grateful to our existing supply chain, to Samsung, TSMC, but there's a maximum rate at which they're comfortable expanding, but that rate is much less than we would like.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스페이스X 사업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반도체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최근에 결국은 AI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에서부터 100까지를 더한다고 할 때 그냥 메모리 반도체 하나에만 기억해서 1에서 100 더해라고 하면 연산을 기억하는 속도랑 네네. 1에서 10까지 나눠서 10에서 20 나누고 한 10개에다가 메모리 주고하면서 하는 거랑 속도를 비교해 보시면 훨씬 빠르잖아요. 네네. 결국 우주 산업에서 쓰이는 AI라든가 여러 가지 반도체가 들어가는 부분도 칩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칩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 지금
지금 AI 컴퓨팅 칩을 전 세계가 1년간 생산하는 게 약 20기가와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테라팹 프로젝트에서 1년에 만들고 있다는 게 1테라와트.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AI 칩 기업들이 생산하는 양의 50배 정도의 컴퓨팅 파워를 만들 수 있는 반도체 공장을 텍사스에 짓겠다. 네. 그리고 요거를 미국 기업인 인텔은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삼성한테도 일론 머스크가 지금 삼성이 텍사스주에 그 테슬라랑 그렇죠. 합종을 하는 공장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삼성도 들어와 그랬더니 삼성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기술 노출되는 건 좀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삼성 지금 텍사스 테일러에 있는 삼성 공장이 약간 너네들만 주는 반도체 설비 용량 같은 걸 좀 늘려서 너네들만 좀 더 줄게 정도로 지금 딜이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AI 칩을 이제 우주로까지 확장을 시키겠다. 그래서 직접 이제 반도체 개발도 해보겠다라는 게 머스크의 계획인데 그럼 다른 기업들 상황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허 교수님 보니까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주목해라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이게 우주가 저희 데이터 센터 생각해 보시면 예. 여러 가지로 지구에 있는 게 약간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첫 번째로는 발열이 심합니다.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예, 이 발열 때문에 계속해서 옆에 큰 바다나 이런 게 있어서 물을 갖다가 계속 얘를 식혀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결정적으로는 이게 전력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2025년 기준으로 1년간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전력량이 네. 일본 한 나라가 1년에 쓰는 전력량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만큼 전력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에서 이거를 하면 이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짓기만 할 수 있다면 좋은 점은 첫 번째, 네. 대기의 간섭 같은 게 없으니까 태양광 바로 받아서 태양광 패널로 바로 저기서 전력을 생산해서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 우주는 초저온, 극저온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신경 안 써도 되죠. 저거 어떻게 발열을 잡을까도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지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위성 발사 기술 같은 것과 비용 같은 것만 낮아진다면 예. 저기다가 자재를 날라서 저기다 짓고 싶다라는 얘기죠. 저렇게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짓는다면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정말로 이제 가능할지는 더 따져봐야겠죠. 그런데 이 머스크가 우리도 이제 우주 반도체 만들겠다라면서 테라팹 건설을 공식화하면서 반도체 업계의 지각 변동이 막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벌써 테슬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렇게 뭐 우리는 한국 반도체 인재까지 영입에 나서겠다라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머스크의 반도체 칩 개발이 당장 가능할지 젠슨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ell, building advanced chip manufacturing is extremely hard. It's not just build a plant, but the engineering, the science, and the artistry of doing what TSMC does for a living is extremely hard. 고란 기자. 이 당장 우리 산업을 이끌고 있는 또 이 반도체다 보니까 이 테라팹 이걸로 인해서 혹시 우리 산업에도 위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머스크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언제든 좀 늦어지긴 했지 어쨌든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반도체만큼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머스크가 2나노칩 생산하겠다라고 발표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2나노 양산 경험뿐만이 아니라요. 반도체 자체를 생산한 경험이 없습니다. 제조한 경험이 없어요. 게다가 기술이 있다 손 치더라도 2나노 공정에 필요한 반도체 장비 전 세계적으로 부족합니다. 이거 확보 자체가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도 보자면 테슬라는요. 칩 설계만 해서 삼성 파운드리 등에 이제 제조를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테라팹을 만든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일각에서는 테라팹은 고사하고 TSMC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종 언론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거는 불가능한 목표다라고 했더니 머스크가 소규모 공장에서 시작해 점차 규모를 키워나가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반도체는 또 양산이 하나의 능력이거든요. 네. 그 양산이라고 하는 게 뭐 한두 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평가가 않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기업들도 긴장해야 되지 않는 시점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상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다면은 정말로 따져봐야 될 궁금증 이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주가 돈이 될까? 그러니까요, 미국 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주 산업의 시장 규모를요, 2035년 얼마나 잡았냐? 1조 7,9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00조 원까지 이거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자, 이 산업, 우주 산업 정말 규모가 엄청나다 싶은데 이 우주 산업에 또 주목해야 될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발사체 기술이나 예. 위성, 통신 등등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좀 주목해야 될 분야가 또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발사한 우리 누리호 4호에 보자면 우주 환경 관측부터 항암제 연구가 가능한 13개의 위성이 실렸는데요. 예. 주목할 만한 게 이게 항암제나 바이오 분야에서도 우주가 하나의 산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요. 우주의 미세 중력 환경을 활용한 바이오 실험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력이 있는 환경에서는 사실 요 약간 줄기세포를 이렇게 조직 배양해서 만들 수 있는 그게 쉽지가 않은데 우주로 나가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주 공간에서 생체 조직을 만약에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심혈관계 질환 치료나 난치 질환 극복, 장기 부족 문제 해결 등등이 가능한 돌파구가 열릴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항암제 연구까지 정말 광범위하게 우주 산업이 넓어지고 있고 무려 2,400조 원이라는 시장 규모를 이제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런데 궁금한 거는 아직 뭐 거대한 그 반도체 공장, 뭐 우주 데이터 센터 이거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사업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별 종목보다는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ETF를 통한 묶음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산업 전체는 커질 수 있지만 개별 기업의 운명은 사실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묶음 투자 ETF를 추천드리고요. 다만 그 ETF 구성 항목 중에 진짜 우주 기업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건 필수고요. 게다가 우주 산업이 아까 말씀드린 실적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내 돈을 몰빵한다가 아니라 예. 내 포트에 한 5에서 10% 성장성 있는 종목으로 들고 간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고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